안녕하십니까. 자, 시험 잘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18회 주택관리사부 자격 시험, 주택관리 실무에 대한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시험은 상당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관리 실무에서 이제 고득점 여러분 충분히 하셨고, 당연히 이제 합격하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9회 시험은 이제 18회 시험이 조금 쉬웠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본서나 문제풀이 과정을 좀 충실히 이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기출됐던 내용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25번 문제부터 보시면, 이제 이론이죠. 공동 주거 이론. 공동 주거 이론인데, 주거 이론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3번 지문, 요 지문도 2번씩이나 나왔던 겁니다. 자,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서로 합의하는 게 우선이죠. 소송하자, 법원에 가자. 이게 먼저는 아니죠. 법적 분쟁은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26번 문제 보시면 관리사무소장 업무 이런 유형의 문제는 18회뿐만이 아니고 19회 때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취득해서 관리사무소장님 하시면 뭔 일을 할 거냐. 근데 요 답은 아주 쉽게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 업무 뭐합니까? 포괄적으로 진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런 거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실제 그 내용 속에서 실제 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자, 2번 내용 보시면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 운영관리 유지보수 교체 개량 이런 업무를 당연히 하고요. 입주대표회의가 해야 되는데 입주대표회의 출장을 갔다.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출장을 갔다.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대리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대리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대리가 가능한데 못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참 주의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과정에서 요런 내용은 이제 확실히 공부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만족도 평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뭐에 대한 만족도 평가냐?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관리업자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하겠다 그 얘기인데, 사실 이제 핵심은 이제 평가와 공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평가 대상이 있고 공개 대상이 있어요.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내용에 있어서 구분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구분합니다.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은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개 여부는 이건 신중해야 돼요. 이거 잘못 공개가 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그러니까 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공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일정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그 규정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입주자 등, 전체 입주자 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라고 하면 입주자 사용자 할 거 없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한두 사람이 평가한 거를 마치 이게 전체인 것처럼 공개했다가 한두 사람이 못해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하나의 요건을 보면 최소 입주자 등 5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이 참여한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요 요건도 알고 요 요건도 알고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 밑이라는 거죠. 밑. 우리 이제 and라고 하는 거죠. and. 우리 이제 지문에서는 오와 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제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공개한다 그 얘기예요.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의무관리 대상이 몇 세대냐면 예를 들어 5,000세대짜리예요.
5,000세대짜리인데 몇 세대가 평가 참여했냐면 51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50세대 이상이니까 공개해도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는 50세대 10분의 1이니까 500세대잖아요. 500세대. 그러니까 51세대와 500세대, 50세대와 500세대 모두 공유되는 거. 그럼 500세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및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및 또는 오와 뭐 이런 개념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28번 관리 주체 업무.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데를 관리 주체라고 하는데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업무 이것도 뭐 관리상 업무만큼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이거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와 많이 비교가 돼요. 업무라고 안 하고 이제 의결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구라 그러고 의결기구 이건 이제 집행기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차이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내용 보시면 3번 보시면 관리비 집행을 위한 예산 뭐 승인하고 이런 문제는 다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이죠. 이때 의결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답 찾기는 오히려 쉽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실 부분이 29번입니다. 동별대표자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건 이제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위원회 이런 결격 사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바뀌고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9번은 이제 옳은 것은인데요. 그거 보시면 이제 4번. 4번 보시면 선관위는 구성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건 이제 맞는 얘기고, 1번부터 이제 잘못된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동별대표자 및 선관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 사퇴할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있다, 그래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소속 직원 1명의 위탁은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돼 있고. 3번은 이제 선관위의 구성 운영, 업무 이런 거 어디서 정하느냐? 그럼 그 아파트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의 규약으로 정하죠. 국토교통부 잘못돼 있습니다. 4번은 옳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퇴한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동별대표자, 이런 사람들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가 없죠. 본인도 될 수 없고,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도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그건 잘못돼 있죠. 그래서, 이 5번인가요? 예, 요렇게. 그래서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되는 부분은 이제 30번이요.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우리가 이제 담보 책임 하자 보수할 때 이제 가장 핵심은 하자가 뭔지를 알고, 하자를 요구할 수 있는 이행, 요구, 이거를 이제 우리 법령에 청구라 그럽니다. 하자 청구. 그 다음에 이행, 의무. 그래서 이 하자의 범위와 이행 요구권자, 이행 의무자,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이행 의무는 당연히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 관리 주체, 관리단, 이자를 우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이행 의무자는 크게 사업 주체, 또, 여기 있는 관리단인 건축주, 또 신증 계대리 행위 시공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신증 계대리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행위 시공자, 이자들이 이제 이행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청구를 하면 이제 이자가 이제 의무화하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 할 수 없냐? 아니요. 이게 청구권자입니다. 입주자가 청구를 해도 되고, 관리처가 청구해도 되고, 입주자 대표 청구해도 되고, 관리단이 청구를 해도 돼요. 근데 통상 우리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이제 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정리됐고. 자, 31번 보시면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모아놨던 특별선 충당금은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에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옳게 돼 있고, 2번 보시면 이사라는 직함은 없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에.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있죠. 이사 이렇게 표현이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자체 관리하려면 시장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3번에 신고해라.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요. 회의 소집한다면 5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경비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31번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내용이 뭐 그렇게 까다롭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문서의 보존 기간 나오는데요. 문서 관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존. 특히 이제 요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기억을 한다 그랬어요. 5년짜리하고 3년. 그리고 2년짜리 이렇게. 5년은 두 가지죠. 관리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3년짜리는 중요한 거. 그래서 어린이, 하수도, 근로자, 남녀고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2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내용도 1번에 보시면 관리비 그러면 관리비 그러면 5년 잘못돼 있고요. 2번 보시면 소방시설 이건 나머지니까 2년 해야 되고요. 1년 아니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근로자 이거 3년 해야 되죠. 3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강기 이것도 기본이니까 2년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어린이 이거 3년. 그래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건 5번만 옳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문서 보존 기간은 다 이제 문서 관리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키워드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33번. 요거는 정말 좀 까다로운 유형인데, 뭐, 문제 자체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크게 부담은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장기선 계획 수선 주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30년 그러면 이제 외발 전철 오케이. 오케이 홈. 뭐 25년 그러면 난 변 보고 알프스 피난. 20년 그러면 아시콘. 예. 아시콘 유기자 소개 수배 15년 그러면 고도급 고배 승기 아어 BM 10년 이렇게 하면 윤한순 급 보배 시기가 자주 뭐 이렇게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보시면 일본에 있는 뭐 CC카메라든지 PC로 이런 거 다 60개월이에요, 5년. 그리고 스위치, 요거는 6년입니다, 6년. 요런 이제 개별적으로 정의를 하고, 수성도료는 금방 되죠? 5년이에요. 3번 잘못되어 있고, 피레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피레설비 뭐 25년 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수성도료 이런 건 다 5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이렇게 5년, 6년, 뭐 이쪽에 이제 짧은 개월수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뭐 65년 피레설비나든지 이건 이제 두 번 연거푸 나온 이야기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33번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3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이제 신고는 다 15일 이내 하도록 돼 있죠. 근데 2번은 30일 이내 해라.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단체협약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보시면, A 소재 갑 파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례 형태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아파트는 600세대예요. 그러니까 4가 가도 되고요. 본은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 1번 보시면 65세 이상 가능하죠. 65세 이상. 이제 65세는 우리 실무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가입하면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젊은상 교체 요구했다. 이건 부당인사죠.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이요. 입자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제 입자대표를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우선 이제 동별 대표자를 뽑잖아요. 동별 대표자를 이제 뽑게 되는데 동별 대표자는 자격
요건에 맞아야 되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결격사 10가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뽑히기로 한 그건 이제 선거구라고 하죠. 그래서 선거구 입주자 등이 뽑죠. 등이 이제 뽑습니다. 이제 한 명 출마했느냐, 2명 출마했느냐, 뭐 이렇게 2명 이상 출마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건 이제 가장 중요한 요 자격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자격 요건. 동별 대표자는 3가지. 주, 계륙, 이, 뭐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동별 대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해놔야 되고요. 계속해서 6개월 살아야 돼요. 사용자는 안 됩니다. 입주자만 되죠. 근데 여기에 4번 지문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선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은 돼 있네요. 계속해서 6개월 살았어요. 근데 사용자가 아니고 입주자여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실제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을 흐름을 이렇게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보시면 승강기.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이 계속 나오다. 이렇게 이제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지금 승강기 안전장치 중에 엘리베이터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 정상 운행 위치를 벗어나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승강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층별로, 이렇게 이제 층별로, 이렇게 이제 카를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카가, 크진 않죠. 한 층만 하죠. 이렇게. 카가 이렇게 이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승강기 구조와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카가 있고요. 요 카는 요 쉬브, 그러니까 이 로프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쪽에 이제 균형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추락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완충 장치 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충기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부분이고 추락 방지판이라 그래서 이게 승강기가 이렇게 있지 않고 중간에 멈출 때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구출을 할 때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 추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추락 방지판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전자적 장치 앤 브레이크, 또 조속기라고 하는 건 이제 가바나, 이렇게 이제 이걸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미트 스위치가 말 그대로 상한, 하한을 정하는 겁니다. 이 카가 최상층과 최하층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정지하게끔 되어 있는 장치를 우리가 이제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법령 위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다소 좀 까다롭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비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이제 기출이 어느 부분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많은 내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비와 관련된 문제가 15문제 이상 나오지만 요 문제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38번의 급수 설비는 이것도 이론이 좀 방대하긴 한데 이거 이제 크로스 커넥션을 매번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3번째 나온 겁니다. 커넥션, 주관식 써봐라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이거는 교차배관인데요. 이 드시는 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인데 오염된 물이 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차에서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4번에서 보시면 급수설비 오염 원인으로 드시는 상수와 상수 이외의 물질이 혼합되는 거, 이거를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은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펌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38번은 4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9번이요. 우리가 이제 단열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 많이 이제 출제되는 것이 단열 재료인데요. 이 단열에 대한 설명과 단열재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차단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하죠. 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단열재 중에, 뭐, 이 저항형 단열재가 있고, 저항형 단열재 대표적인 게 스티로폼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거 이제 저항형이라고 하고, 반사형 단열재는 여기 이제 알루미늄 바학 같은 거, 호일,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거 이제 반사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단열재는 이제 저항형 단열재인 스티로폼,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여기는 알루미늄 바학, 호일, 이런 것들은 반사형 단열재죠.
3번이 이제 잘못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박은 저항형 단열재는 일정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죠? 압축이든 아니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저항형, 이건 이제 반사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0번 문제인데요. 배수 트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배수 트랩은 우리 이제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배수 트랩은 어디에 설치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세면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세면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물을 이제 공급을 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이제 트랩을 설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이제 배수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요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물이 이제 정체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트랩이 되죠. 이 트랩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그 얘기예요. 봉수 깊이는 5에서 10cm로 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쭉 나왔는데, 요거는, 기구 배수관에 설치가 된 거죠? 기구 배수관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배수 수직관 가까이. 이게 배수 수직관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돼서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주관이다, 지관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관의 주관이면 저쪽 끝에 이제 수평관이 다 모여져서 나가는 이쪽일 수도 있고,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 여기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기구 배수관, 요게 이제 설치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번 문제 보시면 이제 국가 하자안전 기준인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대략 이제 쉬웠지만 이 소방과 관련된 문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문제 자체가 쉬워서 그렇지 조금만 까다롭게 내면 이것도 그 범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소방 설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소방시설 전체 다 소화기에서부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뿐만 아니고 모든 소방 설비에 대해서 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의 문제를 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물어본 게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대한 이야기죠. 우선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예전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도로를 지나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터널을 이렇게 냈죠. 이렇게 이제 터널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을 통해서 하니까 간단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로 이렇게 이어지면 이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소방관이 이제 소방차를 타고 여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무전기가 터져요, 안 터져요? 무전기가 안 터지죠. 소방활동 하는데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터널 같은데 지하구 이런 데는 해놔요. 그래서 여기에 잭을 연결해서 무전기가 터질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지하로 해서 공동구 같은 경우에 공동구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럼 여기에 무전기 안 터지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이렇게 단자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연결하면 무전기가 빵빵 터지도록 해놓은 설비를 무선통신 보조설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 진압할 때 오고 가고 해야 할 때 써야 되니까 오래 걸려야 돼요. 30분 이상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분인데 여러분들 학습할 때는 무선통신을 그냥 휴대폰 선 없잖아요. 유선 아니고 무선이잖아요. 보조금 주는 데가 어디예요? 세 곳. K도 있고 L도 있고 S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곳 30분. 이렇게 이제 암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이렇게 이제 예측됐던 곳에서 나오면 충분히 이제 맞추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손도 못 댑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절대 손을 못 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보시면 우리 이제 리버스 리턴 역환수 방식인데요. 이 역환수 방식이라고 하는 거, 리버스 리턴, 환수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왜 돌리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A, B, C에 우리가 이제 급탕을 하든, 이렇게 난방을 하든, 보일러를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단관으로 하진 않죠. 복관합니다. 이렇게 다 복관을 합니다. 이렇게 복관을 해서 돌립니다. 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리가 얘는 짧고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온도차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유량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는 빨리 가죠. 얘보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관을 뒤로 돌려라. 이게 역환수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역환수 시키고 나면 얘가 이렇게 해서 바로 못 오죠. 여기서 돌아오죠. 이렇게. 얘도 돌아오죠. 얘는 바로 오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배관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 유량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온도가 균일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환수 방식의 모티브예요. 그래서 유량이 같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유량 밸브하고 시스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내용이 여기 42번 이제 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역환수 방식의 어떤 핵심이 바로 이거고요. 이 사실 열관리의 가장 큰 핵심은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라고 하죠. 균형을 얼마나 잘 잡느냐.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돼. 이 균형점을 잘 잡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 실제 뭐 한두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데 버리시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실제 이걸 연습하고 가진 않습니다. 이런 계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제 기출됐을 때는 뭐 답을 내기는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그 조건을 좀 들여다보니까 600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인 평균 사용 수량은 1번이요. 하루에 한 사람당 얼마를 쓰나 보니까 200리터를 쓴대요. 그리고 평균 얼마를 쓰나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10시간을 쓴대요. 10시간. 그리고 뭐 순간 최대 급수량은 뭐 4배로 하고 그의 조건은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규정에 이제 서너 배를 그러니까 3배에서 4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건을 딱 규정해 줘야 되니까 4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순간 최대 급수량을 구해라. 그래서 순간 최대 급수량을 구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상 급수량에다가 4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구하려면 하루에 사용하는 평균 사용 시간을 1일 급수량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을 들여다보면 1일당 급수량이 거기 나와 있죠. 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1일 평균 사용 시간은 아까 10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죠? 10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고 10시간. 그 다음에 1일당 급수량을 보면 600명이 200리터를 쓰니까 실제로 6, 2, 12에 0을 하나, 둘, 셋, 4개를 해야 되죠. 뭐 이런 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만 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체 단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이렇게 10시간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약분해버리면 시간당 12,000리터. 12,000리터를, 우리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몇 배? 4배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간 최대 급수량은 12,000 곱하기 4, 이렇게 되니까. 그죠? 12,000 곱하기 4 하면, 이제, 이건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우리 이제 문제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단위가 문제입니다. 리터인데, 분당 리터예요. 분당 리터.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시간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할 때 4를 이게 곱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시간이니까, 얘를 차라리 60으로 나누어서 분당으로 해서 곱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뭐 이것도 계산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건 괜찮네. 6, 20이니까 200이 되나요? 200. 6, 20이.
됐고 0이 3개니까 됐죠. 200. 그러면 200 곱하기 4. 그러면 분당이 됩니다. 그죠? 분당 200 곱하기 4니까 800리터가 되네요. 800리터. 그래서 이게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셨지만 이걸 찾아서 풀기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까다롭습니다. 이런 문제는 매번 한 번씩 출제가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비 쪽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내실 것 같지만 기출됐던 문제를 보시면 뭐 한번 풀 수도 있겠다 싶지만 실제는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차라리 버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버려도 여러분들 뭐 만점 맞아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한 점수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곳은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4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단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연수, 뭐 경수, 이런 이제 물을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단물, 센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이제 경도를 구분할 때, 연수보다 더 연수를 강연수라 그러고요. 경수보다 더 강한 센물을 강경수라 그래요. 그리고 연수보다 약한 건 약한 연수. 경수보다 약한 건 약한 경수 이러죠. 물론 이것도 이론이기 때문에 나누는 자에 따라서 이게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강연수의 경우는 40ppm 정도까지. 탄산칼슘의 양이 40ppm까지. 연수는 보통 한 80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이제 120 정도까지 하죠. 80에서 한 120, 한 40 정도 강도 간격으로 연수는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약한 경수는 보통 이제 120에서 한 180, 한 60 정도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경수는 180에서 보통 한 300 ppm까지. 300 넘어버리면, 우리 이제 강경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연수니까 연수는 뭐 요 정도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경도는 약 40에서 80 정도다. 근데 1번 보니까 120 ppm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120 ppm 이상이면 경수로 이제 취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보시면 감지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감지기는 열감지기도 있고 연기감지기도 있죠. 열감지기도 있고 연기감지기도 있고 그래요. 거기 이제 보시면 정온식, 차동식, 보상식 요 부분이 열감지기죠. 온도와 관련되는 거. 정온, 차동 두 개를 합친 장점만을 모은 보상. 요게 이제 열입니다. 연기는 뭐 이온화식이나 광전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답은 이제 1번. 사실 감지기 문제인데 이것도 소방 문제고요. 가장 쉬운 문제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문제는 많이 출제됐지만 그래 쉬운 부분에서 출제가 돼서 답 내는 데는 좀 어렵지 않았다. 여기 이제 범위를 조금만 틀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19회 시험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